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5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주차 1교시 수업입니다. 네. 먼저 우리 3주차 1교시, 2교시에 나갔던 퀴즈 정답 같이 한번 알아보고 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주차 수업은 우리가 한 주 더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네. 이제 3주차는 이제 우리 날짜로 보자면은 3월 29일까지죠. 네. 음. 그래서 3주차 강의는 이제 지났다고 보니까 3주차. 그래서 2주차 건너서 퀴즈의 정답을 드리게 되겠네요. 네. 그래도 전부는 아니지만 몇 분이 또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어요. 네. 3주차 1교시 퀴즈, 그냥 미디어 사특성을 쓰시오. 이렇게 초성 힌트가 나갔습니다. 3주차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학습을 하다 보니까 3주차에는 1교시도 퀴즈가 있었고, 2교시에도 퀴즈가 있었어요. 2교시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요소를 쓰시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초성 힌트가 나갔죠. 네.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주차 1교시 퀴즈의 정답, 미디어 사특성,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이렇게. 네. 그리고 3주차 2교시에는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소통하기 또는 다르게 소통 능력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 능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주차 1교시 이제 5주차는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하면은 그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이제 제가 뭐 누차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해와 표현의 영역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미디어에 관한 어떤 이해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다음에 미디어의 그 또 표현하는 능력은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이해와 표현 영역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래서 이번 5주차는 주로 좀 이해의 영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다음 주차에 이제 표현과 관련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미디어 리터러시 중 이해의 영역과 관련된 것이다. 이해의 영역. 리터러시를 신장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특히 이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터러시의 이해 능력, 리터러시의 능력 중 이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서다 이런 말이죠. 독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인공지능 시대와 인문학이라는 또 미래 사회와 연관지어서 인문학 독서에 대해서 다른 학교긴 하지만 제가 이제 교수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뒤에서 해보고 2교시에는 이제 문학과 관련된 독서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체계가 제가 이제 1주차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뭔가 학생들이 그 책을 많이 읽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 교육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독서를 엄청 이제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음, 아주 이제 오래전에 한번 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남해안에 이렇게 이제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섬에 이렇게 이제 하루 1박 2일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루 딱 잠을 자겠대. 이제 여름에 해수욕을 간 거죠. 해수욕을 갔고 그렇게 이제 그런데 거기가 이제 유명하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이제 몇 외국인들이 좀 와서 있는데 몇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그럼 30분 있다가 책 놓고 가서 또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물놀이 하고, 또 물놀이 끝 좀 놀다가 또 들어와서 이렇게 또 쉬다가 또 책을 또 자연스럽게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서 활동이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 활동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아주 그냥 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외국에서는 독서를 아주 흔하게 한다 쉽게 한다 이런 걸 이제 제가 공부로는 했죠. 듣기로는 했는데 실제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독서를 이렇게 쉽게 편하게 쉽게 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유가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독서를 좀 해야 되겠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서라는 것이 상당히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독서를 통해서 이제 리터러시 능력, 또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랑,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대학을, 어, 뭐, 80년대에는 다녀보진 않았잖아요. 80년대에는 다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대학 교육이 이제 어떻게 뭐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니기도 했고, 또 대학의 어떤 교육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살펴봤는데, 우리 이제 이 컴퓨터 교육이 사실은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됐어요, 사실은. 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접근하고 어떤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나오기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컴퓨터 활용 교육,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을 대학교에서 아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ICT 활용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 생기기 전에 있었습니다. 더 전에. 그래서 ICT 활용 교육보다 정보의 올바른 이용법과 또 생산 방법까지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우리가 저도 이제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교양 시간에 저는 처음에 이제 윈도우가 아니었고 도스였거든요. 군대 갔다 오니까 윈도우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도스 하여튼 뭐 그때 컴퓨터 어떤 교육이 있었고 또 제가 졸업한 이후에도 컴퓨터 관련 교육을 대학교에서는 기본 어떤 교양법 과목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죠. 변화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리터러시라는 것이 2015년 이후에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또 조금씩 나오면서 그걸 또 하고 있었죠. 근데 하여튼 그전에는 컴퓨터 교육이 있었고, 그게 이제 ICT 교육인데, ICT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의 올바른 이용 방법, 어, 어, 그냥 그 이해하는 거죠. 컴퓨터를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컴퓨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근데 리터러시라는 것은 그 정보의 올바른 이용법과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생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니까 표현은 생산하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가져다가 내가 갖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 때 남의 것을 가져다가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리터러시 교육에는 저작권 교육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 교육이. 네. 그래서 제가 글쓰기의 실제라는 책을 이제 제가 이제 단독적으로 해도 낸 책이 한 권 있는데 글쓰기의 실제를 제가 책을 낼 때 이제 어느 그 출판사랑 조인을 내는데 사실은 그 출판사랑 어 이제 출판사의 어떤 편집팀이랑 먼저 알게 된 게 아니라 영업팀의 영업사원과 먼저 알게 되었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른 부서 다른 내용과 관련된 책을 네 제가 우리 이제 글쓰기 실제는 아닌 다른 거와 관련된 책을 제가 공동 저자로 책을 냈어요. 그 후에 내고 글쓰기 실제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쓴 원고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넘기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은 영업사원이어가지고 그 저작법 법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거 원고를 한번 훑어보더만, 이렇게 뭐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작, 저작권 교육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책을 내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팀과 연락을 했죠. 근데 편집팀에서는 그 영업사원이 잘 못 알고 있는 거다.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책에 들어있는 인용한 내용은 모두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영업사원 때문에 제가 헷갈렸죠. 저작권 교육이랑 그런 게 아닌데, 저작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용된 거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저작권의 기본 어떤 룰이거든요. 네. 저작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또 한번 수업을 할 거예요. 네. ICT 활용 교육은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그래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 합한 용어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한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컴퓨터겠죠? 컴퓨터.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컴퓨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기기가 나온 거죠.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ICT는 자동화, 전산화, 시스템화를 위한 것이다. ICT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술의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런 말이죠. 네. ICT 활용 교육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네. 정보통신 기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는 거기에 어떤 생산하는 것, 표현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저작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이라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인재다. 그래서 불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인재. 이때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저작권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다매체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보의 접근, 비판적 분석과 그에 따른 평가와 표현이 모두 요구되는 거예요. 표현까지. 그래서 정말 매체 엄청 많잖아요. 다매체 시대. 정보가 막 흘러 넘쳐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보에 접근하고 근데 그걸 다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도 해야 되고 또 표현하는 것까지 모두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역량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와 독서와의 관계. 다소 정적으로 느껴지는 독서와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5주차에는 지금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와 독서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네, 독서라는 건 상당히 정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고, 또,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혜숙 연구자가 쓴 ICT 활용이 학업 선취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2012년 논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5주차 수업을 어느 정도 이제 기획하게 된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자료 읽기 능력과 독서 리터러시 사이에 독서 리터러시 그러니까 독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살짝 좀 살펴볼게요. 인쇄 매체에 대한 접근, 분석, 평가, 표현 능력을 가진 학생은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보 활용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인쇄 매체, 독서를 하면서 독서에 대한 어떤 접근 능력이 또 독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 또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거의 그대로 온라인 자료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어떤 정보 활용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온라인 자료는 너무나 방대하고 부정확한 정보도 정말 많죠. 브라우징이라는 또 탐색 특성상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러나 도서 자료의 정보는 정확성,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글은 이해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책에 대해서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온라인 수준에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근데 온라인 자료는 너무 방대하고 부정확한 정보도 많기 때문에 브라우징, 우리가 검색한다는 거죠, 검색. 검색하는 어떤 특성상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검색했을 때 제가 찾는 거 바로 나오던데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찾는 정보가 좀 더 전문적이 아니거나 비전문적이거나 좀 넓은 의미에서 어떤 정보를 찾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 학계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시간에 논문을 쓰기 위해 정보를 찾을 때 브라우징으로는 인터넷 검색으로는 그 찾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최근 AI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AI 이전보다는 브라우징 검색이 좀 더 자세하게 되긴 됩니다. 그런데 AI도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AI가. 거짓 정보를. 그러니까 전에 브라우징 검색에서는 내가 찾는 A라는 정보를 어, 찾고 싶은데 A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B나 C나 D만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AI는 A라는 내가 찾고 싶은 A라는 정보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AI 지가 만들어낸 거야. 사실이 아니야. 찾아보면은. 엄청 많아요, 거짓이.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사실 한 번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어, 이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서 이제 선생님이 어떤 정보를 빨리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하는데, 음, 정말 이제 내가 몇 번 AI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그다음 질문을 한 거기라서 절대 거짓말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AI가 답을 한 걸 제가 바로 선생님께 말씀을 카톡으로 딱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바로 또 검색을 했죠. 검색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선생님이 이걸 카톡을 안 보셨으면은 제가 삭제를 하고 제가 다시 올려드렸는데 그새 보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 1분 사이에, 1, 2분 사이에. 그래서 교수님 그게 아니고 그게 잠깐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잘못된 정보잖아요 하고 내가 다시 정보를 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다시 바빠가지고 검색을 안 해봤다면은 제가 큰 실수할 뻔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정확히 찾는 거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도서관 찾다가 어떤 책 찾고 거기서 또 하고 들어서 또 다른 책도 검색하고 다른 책 검색하고 해서 쭉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정보. 그래서 학부 또 대학원 때 지도 교수가 또는 그냥 일반 우리 뭐 과목 선생님이 가끔씩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책을 찾아서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브라우징 해가지고 검색해갖고 가져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엄청 혼났습니다. 네. 음. 근데 그런 거는 왜냐면은 나한테 꼭 맞는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교수님이 바로 이제 아는 거죠. 너 이거 검색해서 가져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가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찾아봐야 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안 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브라우징이라는 탐색 특성상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김혜숙 선생님이 ICT 활용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2012년 논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음. 자, 그래서 도서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여 찾아내는 것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다. 네. 도서관을 이용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AI가 나온 지금까지도 저는 똑같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AI가 거짓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너무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네. 그 확인을 했을 때 그게 있다면 사실 괜찮은 거죠. 도서관은 책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기 최적화된 공간인데,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에서 행하는 교육이다, 이게. 어,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의 이 사립학교에 관한 얘기도 아주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지는데, 어,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대표적인 어떤 생산품이 뭡니까? 애플폰이죠? 애플폰, 사과폰, 애플, 핸드폰, 스마트폰인데,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는데, 자신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 미국의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사립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의 어떤 1년 학비가, 초등학생들 1년 학비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3, 4천만 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이 핸드폰을 보면은, 애플폰을 보면은, 그 뒤에 지금은 이제 써져 있는 폰도 있고 안 써져 있는 폰도 있지만 옛날에는 뒤에 핸드폰에 designed by Silicon Valley, assembly by the China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하나 스마트폰을 판다고 한다면 실리콘밸리에서 80원을 가져가고 뭐 미국에서 5원을 가져가고, 아니, 저기, 중국에서 5원을 가져가고, 뭐, 나머지 15원은 뭐, 유통이랄지,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그런, 판매되는 데에서 수수료로 뛰어간다. 예전엔 정확히 제가 금액은 차이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대략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애플폰 하나를 이제 팔 때, 80원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져간다. 근데 중국에서 단 5원밖에 못 가져간다는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애플폰을 만들어내는 그 실리콘밸리, 애플폰을 만들어내는 그 기본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한테 80원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뭐죠? 단순 조립, 단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그냥 5원만 간다는 거죠. 어. 단순 단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5원만 가져간다. 그런데 그 얘네 이 실리콘밸리의 이 사람들이 어,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데 80원 가져가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5원 가져가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당연히 80원 가져가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네. 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이 15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만지지를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애플폰을 그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이제 기자가 계속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말미에 자녀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 모르죠. 우리 자녀들은 핸드폰을 만지지 않으니까요.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15세 되기 이전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못 만지게 한단 말이에요. 왜? 스마트폰을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도 잘 알지만 단점도 엄청나게 잘 알고 있죠. 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스마트폰을 갖고 논다면은 5원 만드는 조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체계를 과거의 교육 체계, 전통적인 교육 체계를 여전히 고수하는 그런 사립학교에 자신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그래서 실물인 책을 통하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익숙해진 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가는 효율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떤 리터러시 교육,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고 책을 가지고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미디어로 우리가 옮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것이 독서 교육의 또 전부가 아니다. 책은 하나의 단순한 매체일 뿐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책을 통해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독서가 쉽지 않다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 모임을 한번 가봐라. 다양한 독서 모임, 또는 다양한 독서 학원, 또 문화센터, 도서관의 다양한 독서 교육,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봐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또 교육에, 그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계속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실제로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을 평일날 아침에 새벽에 가서 이렇게 또 책을 읽는다랄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면 어떤 모임에 좀 참여를 해라.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규칙적인 독서 활동,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독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또 이것을 다 모두 아우르는 잡지 같은 거 정기 구독해라.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농구를 엄청 좋아해서 점프볼이라는 잡지를 한두 번씩 지가 사서 봤어요. 제가 이제 정기 구독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낚시를 좋아한다면 낚시 잡지랄지,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자동차 잡지랄지, 골프를 좋아한다면 골프 잡지랄지 이런 것도 정기 구독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인공지능 사회와 인문학이라는 제가 이제 교수 칼럼을 쓴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내용이 맞지 않으면 좀 약간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큰 맥락은 좀 일치하거든요. 근데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일본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나라이다. 특히 일본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늘 주목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일본에 대한 우리의 주의는 그렇지 못하다. 근데 최근 일본 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학 입시제도 폐지로 하는, 폐지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혁명이다. 동아시아의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는 입시교육 체계를 정착시킨 일본이 2013년 시범적으로 100년 이상 유지해온 대학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유럽의 바칼로레오를 본딴 논술시험으로 대입제도를 대체하는 교육혁명을 단행하였다. 이 제도는 2021년 완성되었다. 이 제도에 대하여 프랑스식 바칼로레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일본이 교육혁명을 단행했다는 그 자체이다. 그래서 일본이 그 뭡니까? 그, 이 주입식 교육의 대표적인 나라에 우리가 우리가 따라온 거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좀 수능을 보고 있지만 2021년 이후로는 지금 일본에서는 예전 어떤 그런 시험 체계로 대학, 대학생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논술 시험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 일본이 그렇게 바꿨어요. 일본이 100년 이상 유지해왔던 걸. 그럼 일본이 왜 그렇게 바꿨냐? 일본의 새로운 입시제도인 국제 바칼로레아는 제시문도 주어지지 않은 채 질문만 주어집니다. 응시자는 질문의 답을 1800자 내외의 논술로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정해진 교과서와 참고서를 중심으로 학습한 후 객관식 시험에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유형이에요. 1800자 내외의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전, 인문학, 과학기술 서적을 비롯한 다양한 책들을 섭렵하고 수많은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논증하는 훈련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교육혁명을 단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의 교육체계로는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주입식 교육, 또 객관식 시험 이런 거로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제대로 된 인재를 기를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럼 지금까지 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지금까지 교육 체계는 산업혁명과 전쟁에 필요한 노동자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공장, 군대, 학교의 제도의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상관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부하들은 그것을 기계처럼 수행합니다. 공장의 장은 휘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리고 노동자들은 그 지시를 기계처럼 수행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 지시를 기계처럼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체계로는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독서를 좀 더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공감 능력과 창의력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갖추고 있지 못한 능력이다라고 말하는데 또 그게 살짝씩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 순간 대처 능력이다. 이런 것은 AI가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순간 대처 능력을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근데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답은 거의 뭐 독서로 귀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독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음, 미디어 리터러시와 독서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하고 어느 정도 향상의 그 능력을 그대로 우리가 미디어에 가져와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5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